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막대표입니다. 8월도 어느새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도 많이 선선해졌고요. 오늘도 서울 지역에는 비가 오르락내리락 좀 하는 모습인데요. 날 선선해진 날씨만큼이나 증시도 이제 뜨거웠던 열기가 조금씩 식으면서 선선한 가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코스피 다시 2060포인트 위로 올라가줬고요. 그동안 조금 음봉 장세죠. 좀 어려웠던 코스닥장도 오랜만에 양봉 흐름으로 550선 허리 라인대 위로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내일이 8월달 또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이 특히나 이제 내일 금통위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장이 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해서 오늘도 방송하기에는 제가 좀 마음 편안하게 또 여러 가지 종목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점 미리 오늘 이 시간 예측을 해보고요. 또 이 시장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종목까지 또 알차게 1시간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시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일단은 뭐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뭐 글로벌 트렌드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와 이 서방 국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나토 군가의 여러 가지 조금 불협화음 거기에 따른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고요. 또 여전히 좋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들 정말 뭐 최근에 보면 7, 8월 달 해외 변수 요인들은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앞으로 뭐 내용이 그렇다라고 해서 뭐 좋아진다거나 발전된다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해결될 것 같아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뭐 여러 가지 경제 조치나 러시아와 유럽 간의 이런 힘겨루게 다시 내려갔다가 뭐 고만고만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뉴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회전하는 똑같은 뉴스 한두 개가 계속 회전하는 듯한 이런 좀 지루한 뉴스적인 측면에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이머징 쪽이 이번엔 좀 강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가 아시아 이런 이머징 쪽과는 확연하게 조금 갭이 레벨이 좀 틀린 이러한 모습들. 뭐 그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머징 쪽 자금을 유입시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상반기는 일단 이머징 는 못 가고요. 그죠? 선진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렴 과정 다시 이제 선진 국가들의 주가 상승폭이 축소되고 다시 이머징 쪽이 올라가는 장이 바로 이번 2분기 시점부터 나타나는 장세 글로벌 트렌드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도 쏠쏠하게 좀 재미를 좀 봤죠. 지난주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렸죠. 인도네시아나 태국 이러한 이번 올해 들어서 정권이 바뀐 국가들의 정책 기대감, 거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우리나라도 경제 이 팀에 대한 기대감들, 증시 부양책이나 아니면 배당,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한 금융주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시류였고 트렌드였다.
그래서 장이 2000포인트 레벨업 돌파 이후에 쉽게는 이제 안 밀리죠. 거의 2100 언저리까지 찍었다가 209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060까지 지금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와주는 이런 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이냐. 역시 글로벌 트렌드는, 글로벌 기류는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뭐 지금과 상황은 뭐 거의 유사하고요. 국내 내부적인 재료, 내일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금통위가 있습니다. 뭐 옵션 만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프로그램 매물 압력이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좀 뒷북을 치는 성향은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이냐를 놓고 시장에 조금 조율을 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세우고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이러한 조금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국내 증시에 좀 모멘텀에 목말라 있던, 갈증나 있던 삼성전자 실적 쇼크 뭐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저조에 가뭄의 단비처럼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좀 나와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이 어떠한 공통된 견해를 가지는지가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포퓰리즘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표심을 얻기 위한,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할 일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거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봤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 이 금통위마다 조금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하라, 이러한 압박을 하는 반면에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죠. 내일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 결국은 한국은행이 무릎을 꿇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FOMC 때도 우리가 항상 보지만 지난달 FOMC 때 어떠한 발언을 했느냐가 이번 FOMC에 중요하고요. 또 이번 FOMC가 끝나고 다음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가 증시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죠. 지난달에 언급했었던 내용을 과연 이번 달에 지킬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다음 달에 힌트를 줄 것이냐가 지수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을 결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중앙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 물가라 그랬죠. 가장 내일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물가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세워놨었던 물가 목표치를 지금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불황형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가 하락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수입을 적게 해서 경상수지가 2년 넘게 흑자가 나는 것처럼 경기가 활성화돼서 물가가 그러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의한 물가 안정보다는 좀 불황형 안정형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요건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돼 있고 또 5월달 이제 세월호 여파 때문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또 고조돼 있는 상황, 경기가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부분, 즉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이 경기 활성화, 경제2팀의 최경환 장관의 경제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공조를 굳이 밀어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튕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밀고 당기기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맞는 거지만 너무 한쪽에서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그 커플은 맨날 싸우겠죠. 그렇죠?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밀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금리 인하가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2.5죠. 2.5%에서 이제 0.25bp 인하하면서 내일은 이제 2.2%로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가 내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을 공조한다. 드디어 둘이 화해했구나. 그죠? 정부도 중앙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서로 힘잡아
서로 손에 손잡고 경기 부양을 향해서 증시 활성화를 향해서 가는구나. 둘이 같은 방향을 보는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수가 굉장히 화답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신뢰도 약속을 지켰구나. 그죠? 시장과 이런 것이 소통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지만 시청자분들도 내일은 금리를 8월달 금통위, 7월달에 금통위에서 저런 발언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내일은 다음 달에는 금리를 인하하겠지. 근데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해버리면 시장과의 이 소통 관계, 즉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작년에 안 사준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겠지. 잔뜩 기대하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자전거가 오면 일단은 안도감으로 증시가 가겠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를 못 사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이제 언제 자전거를 살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럼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냐? 금리 인하하면서 그러면 장이 다시 2080, 70포인트, 21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책 공조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00%로 봅니다. 100. 단 1%의 여지도 없이 내일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합니다. 그죠? 증시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100%로 보고 일단 기정사실로 보고요. 정책 공조, 경기 부양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 금리를 인하한다. 내일 0.25bp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 그럼 장이 이제 오케이 확인했구나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든다. 왜? 장이 미리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실적 발표를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상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셨죠. 서프라이즈한 실적, 기업으로 보자면, 그죠? 나라로 지수를 보자면 지수가 지금 2060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내일 떨어집니까? 자, 일단 시나리오를 두 개를 보잔 말입니다. 자, 일단 내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고요. 첫 번째, 다음 9월 금통위에서 어떠한 코멘트를 해줄지, 그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비둘기들이 있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 ECB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처럼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아니면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아베노믹스를 이끌었던 아베 총리처럼 우리는 환율 전쟁이든 뭐든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아니면 미국의 FRB 옐런 의장처럼 비둘기파적인 이 시장 친화적인 우리는 테이퍼링을 시행하지만 경기가 둔화될 시 언제든지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증시가 좋아할 만한 솜사탕 같은 어구들을 내비쳐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많이 좀 미진한 경향이 많이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증시가 화답을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물론 오늘 미정이 이슈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 이슈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내용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한두 달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하는 총재가 물가 움직임을 봐서 물가가 안정을 보인다라고 하고 또 생각보다 세월호 그러니까 제일 좋은 코멘트는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그런 것들이죠. 시나리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증시가 화답할 어구들은 예시를 들어드리면 세월호 여파가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를 포함하여 9월, 10월 금통위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하반기 정부 정책 공조와 맞물려서 경기 부양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정말 시장이 서프라이즈 박수 쳐줄 만한 단어를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반등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러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금리를 인하하니까 그죠?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고질적으로 지금 환율이 안 좋죠. 수출주들 삼성, 현차, 기차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환율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금융주들이 올라가죠. 그죠? 증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자, 두 번째는 조금 추가적인, 저는 1번보다는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번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다. 그죠?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다시 보일 거고, 왜? 재료는 노출이니까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한 거니까. 그리고 주가 강세는 일단 소강 국면, 지수는 다시 이번에는 2100포인트를 상단으로 한 또 박스권 2000 저점, 이전에는 1950선 저점, 2050선 고점이었죠. 이번 상승으로 일단 50포인트 정도는 레벨업이 됐다고 칩시다. 그죠? 50포인트 레벨업이 돼서 2100을 고점으로 하고 2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한 또다시 박스권, 또 지리멸렬한 박스권 장사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7월 금통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2.5 BP 수준의 금리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온도다. 그죠? 아주 적당한 온도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 우리나라가 뭐 중국처럼 7%대 잡고 있지 않죠. 3%대 중후반에 우리나라가 연초에 세워놨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지금 금리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한은으로서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물가지요. 중앙은행이 할 일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라 그랬습니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 경기 부양.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시에 물가라는 것은 한번 풀리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한번 금리 인하를 했다가 물가가 뛰어 올라가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물가가 잡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 물가라는 것은 한번 고삐가 딱 풀어지면 굉장히 잡기 힘든 망아지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바로 이런 물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또 이 부담감을 이제 와서 굳이 뭐 이러한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굳이 뭐 이러한 그 소극적인 굉장히 좀 다른 마켓과 다른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금통위 금리는 아마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해도 일단 이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이제 이 제로 노출 관점에 조금 실망을 할 거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치면 사상 최대 실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실적이 더 좋아져야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사상 최대 실적인데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박스권이나 잘해야 박스권이고 아니면 떨어지겠죠. 제로 노출.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가고 주가가 다시 소강 국면으로, 즉 2100포인트와 2000포인트를 다시 넘나드는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매매가 힘들어질까요? 좋아질까요? 시청자분들. 증권주 매매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다라고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박스권에 들어가면 매매하기가 수월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장이 어떻게 돼요? 종목 장세. 다시 코스닥 중소형주들로 순환매매가 다시 이동이 된단 말입니다. 이번 달 초에 코스피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니죠. 코스피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속게임이죠. 한쪽이 탁 올라가면 한쪽이 탁 쓰러지는, 미국 증시처럼 다우, S&P, 나스닥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기관 투자자들, 주식형 펀드의 수익 구조상 매수가 한쪽으로 쏠리고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리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 8월에는 갑자기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금융주로 시소가 무게가 확 쏠리면서 한쪽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평행선을 유지했었던 이 시소가 한쪽이 탁 튀고 올라가니까 한쪽이 푹 가라앉는 이러한 좀 흐름들이죠. 그러면 이번 금통위 결과가 다소 조금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다시 코스피 무게추가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닥 중소형주도 시세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시속 게임이죠. 시속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금통일을 기점으로 한 그러한 그 장세 다시 칼라 변화죠. 그죠? 칼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즉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잘 안 움직인다고 최근에 좀 낙폭 크다고 해서 안 되겠다. 증권주 추격 매수해야겠다. 안 되겠다. 은행주라도 사야겠다. 조선주라도 사자, 낙폭과대주라도 사자, 화학주 매수하자. 이러한 전략보다는 그러면 다시 뒷북을 치는 결과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다시 뒷북을 치는 매매보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조금 더 중용을 지키시면서 좋은 실적 좋은 종목들로 테마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죠. 중소형주 간다고 테마주 외에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 포커스를 맞춰서 믿을 건 실적 폭기가 없습니다. 그죠? 컴투스가 그렇게 올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 이 모멘텀의 갈증 나 있는 시장에 가장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밖에 없다. 가장 복잡할수록 그죠? 복잡할수록 단순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군들로 여러분들 종목들을 포트를 구성해서라고 한다면 이번 무게추가 다시 시소에 코스피에서 이 무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시 평행선으로 가는 이러한 구간에서 실적 좋은 중소형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쭉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오는 이러한 기쁨도 맛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일부터 좀 그렇게 칼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일단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 중소형 실적에 맞는 종목들 오늘도 몇 개 가져와 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은 뭐 제가 종목들을 매주 최대한 뭐 시간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많은 종목들 매매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 너무 확실한 종목들입니다. 그죠? 확실한 종목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가 한 9%대 이상 상승 마감한 ISC. 그죠? 제가 말씀드릴 때 계속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뭐 이미 한 20, 30% 이상은 수익이 나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20, 30%가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주가 대비 올랐습니다만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부품주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업황이 정점을 찍었고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 밑으로 7조 원대 초반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3분기에 좋아질 것이냐? 모른죠. 하반기에 좋아져요. 갑자기 매출이 다시 9조 원대로 갈까요? 영업이익이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죠.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이 D램 시장이 좋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런 파이 뺏을 먹어야겠다 해서 삼성전자까지 다시 줄여놨었던 비메모리를 만들려고 만들어놨었던 공장을 D램 메모리 공장으로 다시 돌리려는 17라인을 돌리려는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삼성전자라는 또 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가 이제 경쟁사가 되겠는데 삼전이 제일 큽니다. 이 큰 놈이 또 시장 파이 먹으려고 들어오니까 하이닉스가 좀 쫄아 있죠. 하지만 중소형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타겟으로 삼고 있는 둘은 경쟁사지만 둘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죠? 어떻습니까? 둘이 싸울 정도니 업황이 좋아진다. 그죠? 내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 둘이 싸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밀가루 반죽을 어디 회사에 납품하고 이 중국집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집이 짜장면이 너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납품을 계속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 회사가 원래 제일 잘하던 이 회사가 중국 짜장면이 안 팔려서 탕수육을 만들다가 짜장면이 잘 팔리는 거 보고 짜장면을 나도 만들어야겠다 하면 이 납품하는 회사, 밀가루를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둘이 뭐 누가 잘 되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둘이 싸우면 싸울수록 나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한 이 코스닥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 시장의 열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1, 2개월 코스로 꺾일 게 아니라 굉장히 뜨거워지고 달궈질 수 있는 이제 초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에서는 이 ISC라는 기업을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그죠? ISC.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반도체가 완제품이 나오면 소켓이면 소켓. 그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꼽았다가 테스트 소켓입니다. 불량이든 아니든 한 번 쓰고 버려요. 그죠?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대 후반대의 높은 영업이익률, OP 마진이라고 하죠. OPM. 이번 2분기 OPM이 거의 39%까지 나올 걸로. 10,000원짜리 팔아서 3,900원 남기는 게 뭐 밥 팔아먹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죠? 이 반도체 쪽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런 높은 이익률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구나. 진입장벽이 높구나. 예를 들어 진입장벽이 낮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단가 인하를 막겠죠. 똑같은 제품인데 너는 왜 이렇게 비싸게 이물을 남겨먹어? 하면서 바로 단가 인하를 때리고 얘가 싸게 팔면 경쟁사는 더 싸게 팔고 하면서 가격 경쟁 출혈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 막 5%대 10%대 내겠죠.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30% 후반대라는 거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 이 돈 주고 안 살라면 말아라. 너네 아니어도 우리는 팔 고객사가 많다. 이렇게 배짱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뭐라 그럴까요? 이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후반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 줄에 써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종목, 이 기업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소켓 산업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다라는 거 업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1, 2개월 안에 뭐 사단날 업황이 아니다. 반도체 DRAM 업황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산업인 이 실리콘 러버 소켓 반도체 미세화 특성에 부합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다 좋아요. 다 좋은 지금 리노공업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거지만 리노공업 그죠? 리노공업은 이 스프링핀 기존의 테스트 소켓은 SP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스프링핀이 주력이었어요. 이게 범용화 상품이었는데 ISC가 이 실리콘 러버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한 겁니다. 리노공업은 이제 SP의 강자고요. SP 스프링핀의 강자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아주 좀 작은 특화된 소켓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상장사입니다. 외국 회사 아니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죠. 그죠? 오늘 상한가가 마이크로 컨텍솔. 반도체 테스트하는 소켓을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반도체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고영이 있습니다. 고영. 그죠? 고영. 반도체 모든 IT는 장비, 부품, 소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가 장비. 장비가 고영. 반도체 테스트하는 장비가 고영. 부품이 ISC, 리노공업, 마이크로 컨텍솔. 주가가 다 좋단 말입니다.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업황이 좋아야 된다. 나 혼자 잘나봐야, 그죠? 내가 아무리 짜장면을 맛있게 만들어 봐야, 그 시장에 유동인구가 없으면, 업황이죠. 유동인구가 없으면 그 집은 잘 되기가 힘들다. 대신에 내가 조금 맛없게 만들어도 그 시장의 유동인구가 부비부비하다. 앞에 막 지하철역이 있고 뒤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있고 시장에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다. 그러면 막 중국산 고춧가루 써도 됩니다. 대충 만들어도 막 다 잘 팔리겠죠. 그런 것처럼 업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17라인 공정을 D램 공정으로 돌릴 만큼 지금 업황이 반도체 D램 쪽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탑픽이라 그러죠. 그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하는 탑픽, 제가 IT 부호품에서는 감히 탑픽이라고 꼽는 회사가 바로 ISC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미세화 이 SP는 범용하고요. 점차 IT의 앞으로의 숙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IT의 특징이 뭐로 변하고 있어요? 경박단소. 다자성어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로. 그죠? 경박단소. 가벼워지고, 그죠? 작아져야 된다. 반도체도 점점 미세화되고 있거든요. 점점 미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실리콘러버가 아직은 SP에 더 큽니다. 그죠? 한 번 이 검사단의 매출처를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유대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업 해보시면 사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거래처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IT 업황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실리콘러버. 그러면 리노공업도 실리콘러버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실리콘러버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IT는 뭐가 있죠? 삼성하고 애플하고 구글하고 맨날 싸우는 거 있잖아요. 특허.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라이센스비 내야 돼요. 그죠?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JMT라는 회사, 실리콘러버도 원천 기술은 ISC가 아니에요. 원천 기술은. 그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카피죠. 그죠? 카피를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둘 다 카피의 나라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더 좋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솔직히 말하면 애플 따라한 거죠. 그죠? 교묘하게 특허 피해가면서, 그죠? 교묘하게 피해간 겁니다. 중국은 더 잘 만들지는 않죠. 싸게 만들죠. 그게 차이죠. 이 실리콘러버도 원천 기술은 JMT한테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ISC가 어떻게 돼요? JMT를 안 되겠다. 인수해 버려야겠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정말 이게 커지면 라이센스비 주세요. 이게 매출이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가 됐는데 라이센스비를 달라고 얘네가 이제 손 벌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특허권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법정 소송비 들어가죠. 라이센스비 달라는 게 얼마인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 파이가 더 커지기 전에 인수해버리자. JMT는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과 이제 기술 격차를 확실히 버려놓고 실리콘러버는 우리 거, 내 거. 라는 이 시장에 이제 브랜드를 각인시켜 놨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부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이 ISC만의 특화된, 그래서 제가 리노공업도 물론 좋아요. 업황이 오니까 다 좋습니다. 대충 만들어도 돼요. 꼭 쌀떡 안 쓰고 밀떡 써도 됩니다. 우리나라 고춧가루 안 쓰고 중국산 고춧가루 써도 돼요. 왜? 시장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오다 가다 하나씩만 집어먹어도 매출은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좀 더 크게 시장을 더 크게 보고 언젠가 리노공업을 잡을 수 있는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은 바로 ISC구나. 그죠? ISC. 그래서 종목 잘 보시고 차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차트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주가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가? 왜? 외국인들은 물 건너 사는 애들, 바다 건너 사는 애들이라 종목에 대한 우리나라도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인데 그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 대한민국의 그것도 코스닥 주식을 처음부터 분석해서 상승 초입부터 따라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죠? 좋아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블록딜 들어오면서부터 매매를 이미 22,000원대 가격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되겠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지분율을 지난주에도 외국인 매수의 이 코브라, 뱀처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확 드는 공격적인 이 코브라 머리 패턴을 뱀이 공격을 당했을 때 머리를 확 들어버리죠. 그죠?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그 모습처럼 지금 뱀의 머리가 고개를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뱀의 머리가 고개를 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ISC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도 뭐 종가 9% 마감했네요. 그죠?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은 아직 실적 안 나왔고요. 이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률 39%대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ISC 굉장히 좀 좋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자, 이번엔 까꿀로 한번 가볼까요? 자, DNF부터 이번엔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DNF 기억나시나요? 반도체 소재. 최근에 코스닥 장 망가지면서 주가가 가던 신고가를 막 치고 올라가려던 구간에서요. 그죠? 신고가를 막 치고 다다다다다 5일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또 장 밀리면서부터 주가가 슬슬슬슬슬슬 61선까지 한번 입을 한번 맞췄네요. 오히려 지금 그때 당시 매수 못 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ISC가 조금 부담이다. 그럼 이거라도 무조건 잡아야죠. 그죠? DNF. 지금 기관 주가가 밀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누가 판 거? 개인만 판 겁니다. 장 밀린다고 종목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들이 21선 깨진다고 던지고 시장 밀린다고 던지고 호가 안 좋다고 던지고 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니요. 실적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적 언제 발표했어요? 7월 달에 발표했어요. 7월 달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기도 전에 먼저 삼성전자처럼 잠정 실적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너무 좋으니까 빨리 칭찬받고 싶어서 실적을 발표를 안 해도 되는데 발표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 실적 이미 나와 있죠. 리스크가 없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하나 모르는 ISC는 아직 실적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DNF 같은 경우는 실적 이미 나와 있죠. 물론 1장1단이 있습니다. ISC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그때 한 번 더 위로 컴투스처럼 튀어 올라갈 수 있고 또 리스크는 있죠.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실적 발표 당일날 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1장1단이 있죠.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DNF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이다. 왜? 패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DNF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로우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턴.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물론 ISC, DNF 두 개 다 사야죠. 반도체 부품, 반도체 DNF는 반도체 소재. 두 개 다 사야겠지만 굳이 종목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가 당장 내일 하나만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ISC로 가야 되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DNF로 가야죠. 그죠? DNF도 굉장히 좋은 흐름도 아직 시세가 돌출을 안 했습니다. 그죠? 아직 저점 기준에서는 많이 올랐죠. 물론 만원 기점에서는 한 50% 올랐습니다만 이제 시작일 수가 있다. 그죠? 이제 시작일 수가 있을 흐름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꾸로 이번엔 기업을 보겠습니다. 무슨 기업인가요? 기억나시나요? 반도체 소재. 반도체 전공정령 정밀화학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혀 짧으면 발음도 잘 안 되겠네요. 전공정용 정밀화학재료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DPT라고요. 더블 패터닝 테크입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반도체 소재는 뭐예요? 반도체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죠? 그냥 부품은 소켓이에요. 뭐 아니면 카메라예요. 아니면 뭐 렌즈예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편한데 소재는 좀 그것을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세요. DPT, 더블 패터닝 테크라고 숫자만 봅니다. 작년에 100억, 올해 얼마? 220억, 2배 이상 매출이 터진다. 하이케이, 작년에 꼴랑. DNF 작년도 재무제표 보면 형편없습니다.
작년에 7억. 올해 얼마? 100억 이상. 이 몇 배야? 7억에서 100억이면, 그죠? 얼핏 잡아도 한 14배, 15배 되죠. HCDS. 작년에 5억. 올해 얼마? 100억. 에이, 뻥 아닌가요? 뻥일 수 있지요. 근데 이 뻥이라는 거를 점점 회사가 실적을 통해서 진짜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DNF의 이번에 재무제표를 봅니다. 자, 작년에 매출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내내 냈었던 매출이 작년에 200억밖에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00억, 뭐 5억, 10억 다 합쳐봐야 206억.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작네요. 206억. 개별적으로 한번 켜보세요. 영업이익 적자 88억. 적자 88억. 작년에 4분기에 대규모 자산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뭐예요? 이 재고 같은 걸 다 떨어낸 거죠.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성적이 좋아지기 전에 일단 부실 자산을 다 털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재작년에 2012년, 2011년도에는 좋은 기업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뭐 거의 영업이익 1년에 10억, 20억이면 거의 뭐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근데 잘 보십시오. 2014년 1분기 영업이익 얼마? 27억 흑자 전환. 작년에 한 해 내내 매출이 200억이었던 회사가 1분기에만 매출을 110억 내놨습니다. 작년에 88억 적자 내던 회사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27억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얼마 냈어요? 공정공시 한번 볼까요? 실적 내놨습니다. DNF. 그죠? 2분기 40억 흑자. 40억. 자, 뭐예요? 1분기, 2분기,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을 60억 이상 내놨단 겁니다. 뭐예요? 아, 뻥이 아니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상치 있죠. 정말 이 예상치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그러네. 100억이 200억 됐네. 7억이 100억 되네. 5억이 100억 됐네. 그러네. 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은 주식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의 배수만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 와, 이런 기업이 있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거를 분석을 시작해야 기업 가치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한 기업이거든요. 기업 가치가 이렇게 해도 좋아질 수가 있구나. 소재가 반도체 쪽이 좋고 DNF가 그동안 이 개발해왔던 이 소재들이 드디어 터지는구나. 그죠? 터지는구나. 예를 들어서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 중국 시안 공장에 삼성전자 납품이 시작되면서 제우스 주가가 몇 배 갔죠? 3, 4배 올라갔죠. 그죠? HDS 같은 것도 작년에 올해 시안 공장,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납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작하면서 올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양산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좀 부분들, 레퍼런스, 또 소재는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재 프리미엄. 한번 고객사로 선정이 되면 그 소재는 잘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맛봤던 물맛은 잘 바꾸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 카스 드시는 분은 카스만 계속 드시죠. 맥주도. 그것처럼 소재라는 것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거. 부품은 여기서 더 좋은 제품 나오고요. 그죠? 저기서 더 좀 싸게 팔고 하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경쟁사가 너무 많고 언제든지 바꾸지만 이 소재라는 분야는 한번 벤더로 선정이 되면, 한번 납품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이 IT 기업답지 않게 유대 관계가 오래 간다. 즉 손을 오래 잡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재 프리미엄이 뭐 딴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유대 관계. 그래서 매출이 한번 터지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럼 1, 2분기 좋아지고 3, 4분기 빠그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부품업체들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경쟁사가 진입하면. 근데 소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주가는 아닙니다만 PCB에서 소재 만드는 회사가 이녹스가 있죠. FPCB
인터플렉스, 뭐 BH 이런 그 FPCB를 만드는 소재가 이녹스가 있고요. OLED는 뭐 CS 홀딩스나 제일 큰 건 뭐 덕사나이 메탈 소재주들이면서 소재주들. 지금은 뭐 주가가 별 볼 일 없습니다만 업황이 좋을 때 주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떠한 주가를 보여주는지. 이녹스, FPCB, OLED에 덕사나이 메탈, LED엔 누가 있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사파이어. 뭐 이런 소재주들은 반드시 업황마다 왜 뭐예요? 한두 종목밖에 없다. 그만큼 벤더가 오래 가기 때문에 경쟁사가 진입하기가 힘들고 또 얘네들 자체도 업황이 좋아지면 굉장히 좋아지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 또 안 좋아지고 단점은 있죠. 업황이 안 좋아지면 그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지면 같이 잘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DRAM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DNF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부품에서는 ISC, 소재에서는 DNF. 여러분들 이 숫자 7억이 매직이죠. 100억으로. 5억이 100억으로. 이런 그 숫자의 매직을 여러분들 주가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짧게 가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1조 난다. 12조 됐나요? 자, 오늘 보진 않았는데 누굽니까? 지금 코스피에 가장 오늘 뜨거웠던 종목. 오늘 네이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모레 퍼시픽이죠. 200만원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기존에 뭐 롯데칠성이나 롯데제과 이런 200만원짜리 이상 주식은 없었는데 황제주로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드디어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왕관을 딱 썼죠. 오늘 왕관을 딱 쓰다 보니까 누가 막 따라 올라가요. 이제 막 신하들이 올라갑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DM 업체들 막 쫓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시장에서 또 마스크팩 예전에 제닉 하유미팩 이후에 또다시 중국의 마스크팩 열풍을 물리고 있는 이 산성 LNS 주가가 뭐 거의 괴물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조금 좀 주춤하던 ACT 같은 경우 설화수에 납품 이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에 납품한 ACT 같은 것도 조금 21선 밑에서 횡보하다가 오늘 그냥 또 장중에 10% 이상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을 보였던 날이고 코스온도 오늘 같이 21선 오늘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최근에 주가 코스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조정받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 뭐 산성 LNS도 좋고요. 뭐 ACT도 좋고 뭐 워낙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단단하게 강하기 때문에 주가 총액 12조 원짜리 13조 원짜리가 장중에 훅 하면 막 12%를 가니 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업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스온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 내수, 방판 이쪽에 에이블 CNC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중국계 이제 같이 중국 아모레 퍼시픽도 결국은 중국이죠. 그죠? 코스온 같은 경우 뭡니까? 원래는 아직도 매출 비중이 화장품 관련 매출 비중이 50% 60%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뭐라 그랬죠? 오산공장 3월 달에 오산공장 가동되면서 올해 매출 비중이 화장품 쪽이 90% 이상으로 증가할 거고 중국이 맞아야 된다. 화장품주는 무조건 중국 키워드가 맞아야 됩니다. 왜? 아모레 퍼시픽이 그렇게 갔으니까.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그렇게 갔으니까. 산성 LNS가 마스크팩 하나 중국에서 터지면서 갔으니까. 그죠? 기존에 갔던 종목들의 이 핵심 드라이버 칩은 중국이란 말입니다. 그 핵심 드라이버 칩이 코스온이 있다 없다? 있다. 환야그룹. 그죠? 환야그룹과 이 드라이버 칩이 있기 때문에 환야그룹과 시너지 5월 달입니다.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5월에 환야그룹과 생산법인 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매출들이 언제 터져요? 내년에 터져요? 내후년에 터져요? 아니요. 이번 2분기부터 계속 터집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서 가는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터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산공장이 이번 3월 달부터 가동이 됐는데, 그죠? 작년에 좋아질 리가 없겠죠. 올해부터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기업이 더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지는 주식은 사상 최대도 반가워하지만 뭐에 미친다? 뭐에 열광한다?
그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크레이지한 주식이 또 될 수 있는 잠재력,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라는 이런 강력한 어구들, 또 중국의 핵심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코스닥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또 1시간 달려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장에 대한 고민들 언제든지 문 열려 있으니까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외에 또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